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9가지 암 상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잘 알고 있는 것들인데 알고 있는 것도 한 번 더 곱씹어서 또 하면 더 단단해지게 알 수 있겠죠. 왜 돌다리도 뭐 두들기고 건너라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이 아는 내용을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초진으로 오시는 분들 상담할 때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요. 나는 지금부터 암세포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치유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정말로 암세포가 뭘 싫어할까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치유 생활을 하게 되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건강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 잘못 알고 있는 9가지 암 상식을 잘 된다면 세포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가 좀 수월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암 상식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지금껏 잘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럼 내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럼 1년 전에는 건강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암 환자고. 그죠? 그런데 이 물이 차올랐다가 둑이 무너지려면은 무너질 때는 갑자기 것 같지만 그 전에 물이 쭉 차올랐을 거 아니에요. 물이 차올랐을 때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둑이 무너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갑자기 암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한 2,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만들어지고요. 조금 피곤하거나 하면은 5,000개 이상이. 그러면 만들어진 암세포가 또 사멸이 돼야겠죠? 우리 몸에 건강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사멸을 시키니까 이게 견주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은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쭉 연결되면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5,000개의 암세포가 생겼는데 2,000개밖에 처리를 못해. 3,000개 남잖아요. 그럼 1년에 몇 개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암세포가 우리가 검사를 해서 암 진단이 나올 수 있는 크기가 0.8c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페트에서 알 수 있는 크기가 0.8cm 정도의 암 조직이 만들어지려면은 10억 개 정도의 암세포가 모여야 돼요. 예, 10억 개 정도.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내가 이 암이라는 병을 만들어 오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건강한데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라고 하는 일반인들도 전혀 방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10년 뒤에 암 선고 받았다면은 이미 지금부터 나는 암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틀린 말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 잠재적인 암 환자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어떤 그런 견주와 균형이 깨어지면은 병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정상적인 균형이 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환경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이 견주와 균형 역할이 깨어지면서 암세포가 점점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런 암 종이 많잖아요. 뭐 유방암, 자궁암, 폐암, 난소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국소 질환이다. 그러니까 나는 유방이 병이 되었으니까 유방암만 좋아지면 좋아지면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맞잖아요.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에만 암세포가 암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난 유방암이라고 진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방이 한정된 병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방이 한정된 병이라면은 유방암만 치료를 하면 유방암 속에 있는 암세포만 잘 제거를 하면 그분은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고요. 전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유독 거기만 문제가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그 부분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먼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치료를 할 때는 이 병이 발생한 그 부위도 치료를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건강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쓴 책 의사를 믿지 마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여기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의사를 믿지 마라는 책이 그 책 제목이 저도 의사인데 의사를 불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의사를 믿지 마라. 사실은 의사만을 믿지 말았는데 출판사에서 의사를 믿지 말라고 적어서 한 거예요. 네. 좀 뭔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자기에게 맞는 좋은 약이나 치료법과 동시에 내 몸의 환경, 나의 잘못된 습관과 환경에서 잘못된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 이런 노력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완벽한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이 암을 이기는 방법은 암세포를 없애는 것. 우리가 제가 매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암세포만 다 사멸시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암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일부는 정답이고 일부는 오답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모두 제거한다고 해도 암세포는 또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다 제거할 수도 없어요. 제거하면 뭐가 또 생기는데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2,000개씩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건강하지 않으니까 최소한 5,000개씩 생긴다고 한다면 내 면역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암 조직 그 부위에 대한 치료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동시에 그러한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 몸의 환경을 바꾸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 강조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반지하방 이야기 항상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장마철에 반지하방에 들어가면은 벽장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곰팡이가 붙어 있잖아요. 벽장 뒤에 곰팡이가 까맣게 붙어 있어요. 이 곰팡이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까맣게 붙어 있는 곰팡이 쪽에 벽지를 칼로 드러내고 새 벽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많이 모여있지 않는 곳은 그거 제거하고자 벽지를 다 떼낼 수가 없으니까 약을 쳐가지고 곰팡이를 사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나는 이 방의 곰팡이로부터 해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한 달 뒤에 가면 또 어때요? 또 곰팡이가 까맣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놓쳤느냐? 현재 있는 곰팡이를 제거하는 건 잘했는데 그 방의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그 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떼서 따뜻하게 온기를 넣어줘야 되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도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암이 발생했다면 결과적인 암을 제거하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쁜 습관과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그 습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방에 불 떼고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 같이 방의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는 곰팡이가 안 생기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방에 불 떼고 창문 열면은 그 시커먼 곰팡이 다 좋아질 건데 뭐를 그거를 해? 라고 하지만 저는 그건 다른 생각이에요. 이미 곰팡이가 많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도려내고 새 벽지를 붙이는 게 제일 빨라요. 굳이 그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불 떼고 창문 여는 것만 해가지고는 제 생각에 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만 또 의존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벽지를 떼내고 새로 붙이고 약을 쳐가지고 살충을 하고 하는 작업과 방에 불을 떼고 창문을 열어서 그 방의 환경을 바꾸는 작업을 같이 해야 비로소 온전한 쾌적한 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걸 들으면 다 웃으실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좀 우습잖아요. 예, 이게 암 진단은 사형 선고. 되게 우스운 이야기예요. 우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암 진단은 사형 선고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서 아이고 너 그동안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좀 쉬어. 이번 기회에 좀 쉬면서 나의 생활을 좀 돌아보고, 그죠? 나를 좀 더 돌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뒤도 안 보고 앞만 달려왔으니까 또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왔으니까 좀 쉬어라고 하는 어쩌면 선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에이즈 있죠, 에이즈. 예, 에이즈라는 병이 딱 진단받는 순간 사형 선고였었어요. 대부분 다 죽었어요. 약이 없으니까. 예, 에이즈가. 그런데 요즘에는 에이즈라는 병이 약을 먹으면은 컨트롤이 가능한 병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당뇨약이나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먹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약을 먹으면은 쭉 컨트롤 되잖아요. 평생을 먹어도 관계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에이즈 또한 약을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 바뀌고 있다고요. 근데 대사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대사질환. 대사질환이 뭐냐면은 먹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만들어진 질병이 대사질환인데, 대표적인 게 심장병, 뇌졸중, 이런 게 대사질환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암도 요즘에는 대사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생활 습관과 환경, 먹는 거, 운동,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당뇨나 고혈압이나 중풍, 심장병과 같이 같은 대사질환 범주에 넣어서 설명을 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암 또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잘못되는 그런 병이 아니고요. 암 또한 내가 정상적인 어떤 컨트롤, 정상적인 관리를 통해서 컨트롤 가능한 그런 질환으로 점점 여겨지고 있고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 30년 전에 의학 기술이 발달 덜 됐고, 그죠? 약도 좀 좋지 않았고 이럴 때 이야기지,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에 불과하다.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트롤 가능한 질환이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질환이고요.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셔야 정말로 진정한 치료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상하게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이 진단 받은 다음부터 막 급격히 우울해지고 급격히 막 불안해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아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알던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고 또 면역 치료 열심히 하고 또 본병원 치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좋아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 딱 초진할 때, 초진의 환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딱 그분의 표정이나 말투를 보면 제가 대충 이렇게 답이 나와요. 아, 이분은 좀 빨리 좋아지겠다. 이분은 처음에 좀 고생 좀 하시다가 좋아지겠다. 이분은 아유 힘들 것 같다. 내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암에 대해서는 조금 시크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막 빠져들어지 말고 좀 시크하게 이거 좋아지는 거잖아. 요즘에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또 거기에만 매달리는 거 아니고 내가 내 몸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좋아지면은 그건 이상한 거지. 이런 정도의 좀 시크하게 이런 분들이 빨리 좋아져요. 그런데 앉아서 딱 맥을 보는 순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만 살아왔고 남한테 해 끼친 것도 없고 살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말은 하든 날들하겠지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전생까지 들먹여.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러면 한다고. 이러면은 이제 제가 이야기가 길어진다고. 이야기 길어져요. 왜?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금 여러 학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 다 같은 이야기인 건데 이제 암은 이제 주상 탓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유전자 탓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유전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우리 부모로부터 잘못된 유전자로 인해서 내가 암이 발생할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걸 연구해 보니까 보통 5% 정도예요.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나는 정말 건강하게 건강성을 잘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재수없게 내 탓이 아니고 부모 때문에 부모가 악독한 유전자를 물려줘가지고 억울하게 이런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100명 중에 5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몸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 인자가 다 있다고 봐요. 왜 없겠어요? 우리 조상 중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두 분이겠어요? 당장 저를 봐도 저희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전부 다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고, 물론 아버님,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니까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유전적으로 암 유전자는 다 있다고 봐요, 저는. 또 한 가지는 이 유전자 검사잖아요. 제가 하는 방송도 유전자 검사에서 강조하는 거고, 검사해 보면은요, 당신은 어떤 암의 몇 프로 정도의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다. 다 나온단 말이에요. 한 개도 없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한두 개 있더라고요. 높지는 않았지만 한두 개 다 있어요. 있는데 왜 암이 발병하지 않느냐? 생활 환경과 습관을 건강한 습관과 환경으로 잘 유지해나가면은 이것이 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적으로 잘 살다가도 예를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나 또는 과로나 그 이외의 음식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몸에 어떤 그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숨겨져 있었던 소위 암 유전자 스위치가 탁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켜지는 이유가 왜 켜지느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나쁜 습관, 몸에 이 불리한 습관들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열이 위로 끌어올라요. 열이 위로 올라요. 이걸 상열하한이라고 그래요. 제가 건강한 사람들은 수승하한이라고 그랬죠? 예? 수기가 올라가고 화기가 내려가는 거. 그런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을 하게 되면 열이 위로 끌어올라요. 열이 위로 끌어오른다는 말은 상열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상열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의학적으로 볼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자율신경의 정상적인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혈관이 수축이 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안 되게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는 죽어버리거나 암세포로 전환돼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암도 생명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그런 말 했다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걔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거나. 그래서 암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조상 탓이 아니고 사실은 내 탓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 살아왔던 환경이나 습관이 무엇인가 잠재해 있던 암 유전자를 깨운 결과가 된 거죠.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습관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꾸는 게.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있으면 그게 안 돼. 될 것 같죠? 예. 집에서 연부를 외우면 스님 될 것 같죠? 안 그래. 산속에 들어가서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죽기도 두들기 맞으면서, 그죠? 그렇게 교육을 하고 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야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건강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거 아니면 뭘 병원에서 해? 집에서 하면 되지? 근데 집에서는 안 돼. 왜? 그 나쁜 습관과 환경이 어디서 왔어요? 집에서 온 거잖아요. 집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일이나 특정한 무엇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를 이제 피난을 온 거예요. 피난을. 건강한 습관 만들기 위해서 피난을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그런 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어떤 외부 환경이 나를 습격하더라도 변하지 않도록, 습관이 바뀌지 않도록 딱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 전이 제봐가 어디 있어. 그냥 좋아지는 것이. 그 상태로 가는 거야, 이렇게 좋은 상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의 원인이 암세포. 이제 암의 원인이 암세포라는 건 이제 암세포가 아니라는 거는
아시겠죠? 예. 또 제가 강조하지만 암의 원인은 암세포가 아니에요. 이건 결과일 뿐이에요.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에 대한 치료는 중요해요. 하지만 보세요. 피부병이 났는데 피부병이 그죠? 났는데 이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독한 약을 먹었어요. 피부는 좋아졌어. 근데 간이 망가졌어. 예를 들어서 요즘엔 그렇게 처방하는 의사 없어요. 의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랬다고 치면 이게 제대로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 피부병의 원인을 무엇으로 부르는가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암의 원인이 암세포라 생각하면 암세포만 잡으면 좋아질 것 같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암의 원인은 암세포가 아니고 이건 결과일 뿐이고 암의 원인은 뭐냐? 바로 잘못된 나의 습관과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몸속의 환경,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비롯된 내 몸속의 잘못된 환경 때문에 이 숨겨져 있던 암 유전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또 죽으려고 했던 정상적인 세포가 살기 위해서 암세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통해서 암세포가 사멸이 됐더라도 그 뒤에 그 좋은 상태를 꾸준히 잘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이 재발에 대한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고 이제 병원에서 잘 됐으니까 6개월 뒤에 다시 오세요. 그러면 6개월 동안 그냥 얼마나 많은 불안과 초조 속에 사는지를 몰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검사하고 정상으로 나면은 다음에 또 6개월 뒤에 오래. 또 6개월 동안 또 불안 초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또 이제 무엇인가 안 좋다고 그러면 또 막 난리가 나는 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원인은 바로 잘못된 습관과 내 몸속 환경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걸 바꾸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급하게 먹는 거예요. 급하게 먹는 거. 제가 그래서 이 먹는 시간표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내가 보여준 적 있죠? 제일 잘하신 분. 예. 그분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습관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요. 이제 요거예요. 요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병기가 높을수록 예후가 나쁘다. 이 이야기 때문에 뭐를 해요? 조기 검진 하잖아요. 근데 뭐 틀렸단 말이 아니고 잘못했단 말이 아니고 100% 맞는 말은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나는 1기니까 뭐 편하고 나는 3기니까 조금 신경 쓰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럼 제가 이제 비유를 해볼게요. 이 곰팡이가 말이죠. 반자방이 곰팡이가 조금만 있는 거하고 많이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조금만 있는 거는 약을 조금만 치면 되겠죠. 많이 있으면은 도려내야겠죠. 도려내서 새로 붙이면 매한가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곰팡이의 범위가 요만큼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한 다음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방해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방해 환경을 만들면 처음에 조금만 붙어있던 거나 많이 붙어있던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조금 붙어있는 곰팡이였기 때문에 이것만 제거하면 돼 라고 하고 그 방해 환경을 바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생긴다니까? 그런데 곰팡이가 되게 심했어. 그래서 대공사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벽지를 다 떼내기가 어려워서 약 먼저 쳐가지고 조금 좀 줄여가지고 모여있는 곳에다가 칼을 대가지고 이렇게 새벽지를 붙이고 또 약을 쳐가지고 또 생기지 않게 해놓고 이렇게 대공사를 했어, 방을. 했는데 그 뒤에 불 떼고 창문 열고 열심히 한 거예요. 방의 환경 바꾼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그죠? 병기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병기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면 말기인 경우에도 회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누구 대보라고 하면 나 대볼 수 있어. 그건 개인적인 정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 분들일수록 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특히 이제 주치의가 아이고 이제는 뭐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행복 시작입니다. 네? 이제는 뭐 한 6개월 뒤에 봅시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그때 해왔던 걸 탁 놔버리고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순간 다시 곰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우리가 꾸준히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은 불 떼고 창문 열고 하는 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언제? 50년까지.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할 게 없는 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원래 그렇게 하고 산다니까. 내가 많이 걸으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싱도 하고 걸으라 하잖아요. 많이 하지만 새벽에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걷는지 알아요? 그분들이 다 암 환자예요? 아니라니까. 저기 한강 둔치장 가보세요. 새벽에. 엄청나게 많고요. 여기 산에 올라가 보세요. 아침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환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평생 여기서 했던 거 평생 할래.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 물어보면 제가 한 50년 이야기를 해요. 50년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 이상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암 환자가 체중이 줄면은 이거 나쁜 신호다. 이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안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악액질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악액질. 악액질이 뭐냐면은 뭐 자꾸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자꾸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그 항암 부작용으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항암을 하게 되면 이 항암 때문에 그 항암 약제 때문에 이 몸 안에서 항암 약제 때문에 몸 안에서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자꾸 뇌를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해가지고 밥을 못 먹게 해.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지게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육이나 몸의 지방을 빨리 태우는 작용.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도 사이토카인이 근육이나 지방을 자꾸 태워요. 태우고 없애. 그러다 보니까 항암을 하게 되면은 입맛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먹는 건 아닌데 자꾸 살이 빠져. 그 이유는 바로 그 항암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 안 가. 그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이 되거든요. 또 그때 그 뒤에 잘 먹으면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항암을 하고 나서 살이 빠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살찌는 게 더 무서워. 언제든 항암을 하고 나니까 남들은 다 입맛도 없고 살 빠진다. 저는 막 입맛이 좋아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막 잘 먹고 살이 막 쪘어요.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지방세포에 얼마나 많은 염증이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지방세포에서, 복부지방세포에서 염증이 많이 생산이 되고 그 염증이 암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살이 좀 빠지는 게 그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림프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살 빠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무서운 거야. 원래 열받으면 살 더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탁 놔버리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컨디션이 좋아질 때 조금씩 먹는 양을 늘리고 해서 또 이렇게 회복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쭉 줄면은 그거는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까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시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째인데요. 이 항암 중에 영양제 함부로 먹지 말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근데 요것도 이 반응하고 반응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먹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이 항암제가 역할을 하는 기전이 있는데 어떤 기전으로 역할을 하게 되냐면 항암제는요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 산화 작용을 해요. 이 산화라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좀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은 분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세포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암세포에 있는 전제를 뺏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사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항산화 기능을 하는 비타민 C나 셀레늄이나 이런 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항암제가 하는 역할을 반대되는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 먹는 비타민 C나 셀레늄과 같은 먹는 항산화제는 항암 기간 중간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 항암이 끝난 다음에는 열심히 먹어야지. 그때는 또. 왜? 몸속에 남아있는 독소들을 빨리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항암 기간 동안에는 조심해야 되고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 비타민 C 있잖아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경구 투여 말고 혈관으로 들어가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예외예요. 이거는 항암 전에 미리 맞고 와도 되고 항암 후에 와서 맞아도 돼요. 왜냐? 이 혈관으로 들어간 비타민 C는 비타민 C가 산화제이긴 하지만 혈관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과산화수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산화작용을 해요. 그 비타민 C가 항암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C 수액 맞는 거는요, 언제나 맞아도 괜찮다. 다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 맞고 나면은 너무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냥 속이 안 좋고 막 힘들고 혈관통이 심하고 너무 괴로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나는 해보니까 견딜만 해. 이런 분들은 자기 체중이 맞춰가지고 단위를 늘려가면서 맞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항암 기간 중이라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항암 중이라도 만약에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뭐 영양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도와주는 약들을 같이 먹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고요. 소화제도 그렇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총 9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9가지 암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좀 주의가 환기되고 맞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 그래요. 제가 오늘은 한 9가지 이야기 마쳤고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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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